짐승들이 이상하다. 10만 년 전, 당신은 낮은 바위 뒤에 엎드려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다. 앞쪽 진흙 웅덩이에 사슴이며 들소가 잔뜩 몰렸다. 그런데 물을 마시러 온 게 아니다. 물이야. 엿걸음 옆 개울에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진흙만. 며칠을 꼬박 걸어와서 핥고 돌아간다. 당신은 그게 왜인지 모른다. 다만 짐승들이 떠난 자리에 손을 대보면 답이 온다. 손끝을 혀에 대는 순간 몸 안쪽에서 무언가가 탁 풀린다. 배고픔과는 다른 허기, 말로는 설명 못하던 그 졸음이 잠시 찾아든다. 당신은 이유를 모르는 채로 이 자리를 머릿속에 새겨둔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지금 당신 식탁에는 그 물질이 유리병에 담겨 놓여 있다. 2번 털면 끝이고 2초도 걸리지 않고 값은 없다시피 하다. 조상들이 짐승 뒤를 며칠씩 따라가 흙까지 핥으며 얻던 그것을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직접 만들어내기 시작했을까? 먼저 몸이 왜 그렇게까지 조르는지부터 짚고 가자. 나트륨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물질이다. 심장이 뛰려면 필요하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려면 필요하고, 세포 바깥에 체액을 붙들어 두는 일도 이 성분이 한다. 모자라면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한다. 몇 달을 두고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몸은 아예 경보 장치를 달아뒀다. 부족해지면 짠 것이 미치도록 당기게 만드는 것. 지금 당신이 싱거운 국 앞에서 젓가락보다 손이 먼저 가는 그 반응이 아주 오래된 경보의 흔적이다. 문제는 자연이 이 물질을 얄궂게 숨겨뒀다는 데 있다. 짐승들도 같은 경보를 안고 산다. 케냐 엘곤산의 코끼리들은 광물이 밴 동굴까지 40km를 걸어가 엄니로 벽을 긁어 그 돌을 먹는다. 북아메리카의 사슴은 겨울이면 도로에 뿌려둔 제설제를 핥는다. 콩고의 고릴라는 강가의 흙과 물풀을 일부러 골라 먹는다. 우연이 아니다. 당신 손이 소금통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신호를 짐승들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간의 방법은 아주 단순했다. 짐승이 가는 대로 간다. 짐승이 먹는 걸 먹는다. 어디에 그 성분이 있는지는 땅이 알려주게 둔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람들은 살코기보다 내장부터 손을 댔다. 오늘날까지 수렵 채집 생활을 이어온 탄자니아의 하드자 사람들도 음식에 따로 간을 하지 않는다. 그럴 까닭이 없다. 짐승의 살과 내장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 방법에는 치명적인 흠이 있었다. 짠자리는 땅 위에 고루 뿌려져 있지 않다. 어떤 지역엔 몰려있고 어떤 지역엔 아예 없다시피 하다. 인류가 오래 살아온 동아프리카의 갈라진 골짜기 일대도 상당 부분은 이 성분이 빈약한 땀이다. 학자들은 초기 인류에게 나트륨 부족이 한 번씩 닥치는 위기라기보다 늘 낮게 깔린 압력이었을 것으로 본다. 언제나 조금씩 모자란 몸,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갈망 말이다. 이 압력은 사람의 행동까지 바꿔놓았다. 흔한 먹을거리는 각자 알아서 챙겼지만 꿀이나 기름진 것, 광물이 든 것처럼 귀한 것은 훨씬 넓게 나눴다. 누가 짠 흙을 찾아냈다고 그게 그 사람 몫이 되지 않았다. 무리 전체로 퍼졌다. 무리가 살아남으려면 그 성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닿아야 했으니까. 여기서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온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칼라하리에 살던 쿵산 사람들의 식단을 오래 들여다본 연구가 있다. 소금을 따로 넣지 않고 자연식품만 먹은 이들이 하루에 얻은 나트륨은 대략 690mg이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오늘날 심장을 걱정하는 의사들이 권하는 하루치와 거의 겹친다. 그들은 애쓰지 않고도 정답을 맞히고 있었다. 먹는 것 자체가 정답이었기 때문이다. 그 균형을 깬 것이 농사다. 사람이 한자리에 눌러앉아 밀과 보리, 기장과 쌀을 주식으로 삼자 밥상의 성분표가 통째로 바뀌었다. 곡물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다. 고기와 내장이 알아서 채워주던 몫이 사라진 것이다. 1977년 한 인류학자가 농사 이전과 이후의 사람 뼈를 모아 견줘봤다. 초기 농부들은 앞선 수렵 채집민보다 키가 작았고 이가 더 상해 있었고 영양이 모자란 자국을 몸에 남기고 있었다. 나트륨 부족은 뼈에 또렷한 표시를 남기지 않으니 이것만으로 못을 박을 수는 없다. 다만 학자들은 농사로 넘어간 곳에서 이 성분을 따로 구해야 할 압력이 커졌을 것으로 본다.
그때 사람들이 죄다 결핍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제 자연에서 죽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흔적을 볼 차례다. 지금까지 확인된 70사례 가운데 하나가 루마니아 동북쪽 내륙 깊은 곳에 있다. 룬카라 불리는 자리다. 이곳의 물은 예사롭지 않다. 1리터를 뜨면 그 안에 소금 성분이 160g 가까이 들어있다. 바닷물의 6배에 이르는 농도다. 하지만 아무리 진해도 물은 물이다. 10리터를 통째로 쥐면 무게가 10kg을 넘어선다. 물을 덜어내지 않는 한 이 샘의 짠맛은 이 샘을 떠날 수 없다. 곤란한 점이 하나 있다. 이 자리에서 흰 소금 덩어리는 나오지 않았다. 완성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할까? 처음엔 헛다리를 짚었다. 2000여 년 조사에서 깊이 25m짜리 나무, 우물이 나온 것이다. 오래돼 보이는 데다 물을 다루는 시설이니 누가 봐도 선사시대 소금 공방의 증거 같았다. 그런데 우물 안에서 뽑은 표본 2개가 가리킨 연대는 서기 710년과 900년 사이였다. 한참 뒷사람들이 신석 기침을 뚫고 내려와 판 중세의 우물이었다. 제일 그럴싸해 보이던 단서가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 답은 훨씬 초라한 것에 있었다. 불에 탄 흙, 채, 그리고 숯부스러기. 숯조각 9개를 골라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재봤다. 결과는 기원전 6050년에서 5500년 사이로 모였다. 표본 하나가 우연히 튄 게 아니라 9개가 나란히 같은 시간대를 짚은 것이다. 약 8000년 전이다. 그리고 그 불탄층은 두께만 2m가 넘었다. 5세기쯤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 연구진은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에 이르는 화덕자리가 그 안에 들어있을 것으로 봤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룻밤 피운 둘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규모다. 깨진 그릇 조각도 무더기로 쏟아졌다. 무거운 토기에 물을 채워 몇 시간씩 불 위에 올려두면 그릇은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갈라진다. 그래도 사람들은 또 빚었고 또 올렸다. 토기 입장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일자리였던 셈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남은 것은 딱 이만큼이다. 진한 샘, 되풀이에 지핀 불, 재와 숯, 깨진 그릇. 연구자들은 이 조합을 진한 물을 졸여 짠 성분만 남긴 흔적으로 읽는다. 무엇을 하려고 그랬는지, 얼마나 얻었는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빈칸이다. 먹으려고 했는지, 고기를 오래 두려고 했는지, 짐승에게 먹이려고 했는지, 남과 바꾸려고 했는지 후보만 있고 답은 없다. 그래도 한 가지는 층의 두께가 대신 말해준다. 사람들이 5세기 동안 이 자리로 자꾸 돌아왔다는 것. 한 사람이 겪고 기억할 수 있는 길이가 아니다. 누군가 물을 길어왔고, 누군가 밤새 불을 지켰고, 누군가 식은 재를 치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사람이 같은 자리로 와서 같은 일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20세대쯤이 지나갔다. 룬카에서 나온 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계보를 억지로 잊지 말고 시대도 장소도 다른 현장을 따로 보자. 중국 충칭의 중바라는 곳이다. 여기엔 소금을 얻으려고 쓴 토기와 작업 찌꺼기가 층층이 쌓였고, 특히 기원전 1000년대에 해당하는 층에서는 소금이 이미 손꼽히는 전문 생산품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가 나온다. 룬카가 이른 시기에 되풀이된 작업이라면 중과는 그보다 한참 뒤 다른 땅에서 드러난 전문 생산의 현장이다. 다만 두 현장 사이에 기술이 직접 전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서로 만나본 적 없이도 같은 결론에 닿는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소금에는 맛 말고 재주가 하나 더 있다. 음식 속의 수분을 미생물이 못쓰게 붙들어 상하는 속도를 늦춘다. 농도와 건조와 위생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원리는 그렇다. 다시 말해 소금은 혀를 위한 물건이 아니라 음식의 수명을 늘려주는 물건이었다. 여름에 잡은 것을 겨울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그건 맛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의 문제다. 수명을 늘려주는 물건에는 값이 붙기 마련이다. 사하라를 가로질러 소금을 실어 나르는 길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고, 사막을 건너온 소금더미는 금과 맞바꿨다는 말이 돌 만큼 귀하게 다뤄졌다. 18세기 프랑스에는 소금에 매기는 세금이 있었는데 지역마다 다르게 물리고 혹독하게 걷어 백성들이 가장 미워한 세금으로 꼽혔다. 1930년 간디가 바닷가까지 걸어가
손수 소금을 집어든 것도 양념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질을 남이 쥐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소금 하나로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하면 지나친 말이다. 다만 사람이 없이는 못 사는 물건에는 늘 세금과 국경과 감시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금이 싸졌다. 바닷물과 소금 호수를 햇볕에 말리고 땅에 묻힌 암염을 캐내고 짠물을 끌어올려 걸러낸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5년에 세계에서 얻은 소금을 2억 7천만 톤가량으로 추정한다. 먹는 목만이 아니라 화학공업과 겨울도로에 뿌리는 것까지 모두 합친 숫자이니 사람 입으로 들어간 양이 아니라 이 산업의 덩치를 보여주는 값이다. 어쨌든 결과는 분명하다. 조상들이 며칠을 걸어가 흙까지 핥으며 얻던 그것이 지금은 1kg에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가격 인하다. 귀하지 않게 된 건 소금뿐이다. 몸은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다. 당신 몸은 여전히 하루 700mg쯤을 자연식품에서 긁어 모으던 시절에 맞춰져 있는데 오늘날 사람이 실제로 먹는 양은 그 몇 배다. 그것도 대부분은 당신이 손대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짠 것은 여전히 당긴다. 뇌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게 더는 귀한 물건이 아니라는 통보 말이다. 수십만 년 동안 짠 한 줌은 걸어가서 찾아와야 하는 것이었다. 짐승 뒤를 따라가고 흙을 긁고 진한 샘 옆에서 몇 시간씩 불을 지키고 갈라진 그릇을 또 빚었다. 룬카에 남은 2m의 불탄 땅은 5세기 동안 사람들이 같은 자리로 거듭 돌아왔다는 기록이다. 그들에게 소금은 맛이 아니라 노동이었고 자리였고 돌아올 이유였다. 지금 그것은 식탁 위에 있다. 팔만 뻗으면 닿고 값은 없다시피 하고 이름표조차 붙어있지 않다. 우리는 8,000년을 들여 이 물질을 손안에 넣었고 손에 넣자마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물건이었는지 까맣게 잊었다. 몸만 잊지 않았다. 오늘 저녁 국을 한술 뜨고 나서 당신 손이 소금통으로 갈 때 그건 습관이 아니다. 아직도 짠 것을 찾아 걷고 있는 아주 오래된 몸이다.